컴퓨터 특강 기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기말 발표 공지에 올라왔던 5가지 스텝을 순서대로 진행하면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랩탑, 데스크탑 각각의 프로덕트를 선정하고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SoC를 포함한 프로덕트를 선택하는 것이었는데요. 스마트폰부터 순서대로 선정 이유를 설명드리면 갤럭시 S7의 경우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폰이었고 갤럭시 S21은 제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이어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패드의 갤럭시 탭 S3 같은 경우도 제가 과거에 사용했던 모델이고 갤럭시 탭 S4는 제가 관심이 있는 모델이어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랩탑이나 데스크탑들도 제가 관심이 있었던 모델들, 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델, 강의에서 언급되지 않은 SoC를 포함한 모델들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텝 1에서 선택한 8가지 프로덕트를 바탕으로 스텝 2에서는 이렇게 표를 채워봤고요. 각각에 대한 정보들이 담긴 웹사이트를 하이퍼링크로 걸어두었습니다. 스텝 3에서는 현재 화면에 나와 있는 5가지 프린시플들을 바탕으로 스텝 2에서 방금 작성한 첫 번째 테이블 내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 평가를 해볼 것입니다. 첫 번째 프린시플부터 살펴보자면 캐시 메모리들은 멀티레벨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인데요. 제가 작성한 첫 번째 테이블 내 8가지 프로덕트들은 모두 부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L3 캐시란에 None이라고 적힌 프로덕트들은 2레벨로, 나머지 프로덕트들은 3레벨로 멀티레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레벨로 나눠서 캐시를 운영하는 이유는 L2, L3 캐시로 접근하는 것이 D램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기 때문에 메모리 액세스 타임을 줄임으로써 성능을 개선할 수 있어서 캐시 메모리들은 멀티레벨 방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자면 왼쪽에 있는 멀티레벨 캐시 오르가니제이션에서 다른 제품들은 각각의 A, B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데 반해 스마트폰 갤럭시 S21만 A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VLSI 공정 기술이 10나노미터 이하로 떨어지면서 인베디드 시스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인베디드 시스템의 캐시 구성이 제너럴 PC와 흡사해지고 따라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린시플은 대부분의 Non-Embedded CPU는 32KB의 에런 캐시를 가진다입니다. 제가 찾은 프로덕트들 중에서는 데스크탑의 다나와 표준 PC의 인스트럭션 캐시를 제외하면 모두 이에 부합하였습니다. 이 원칙이 맞는 이유는 프라이빗한 L2 캐시를 가졌다는 가정하에 에런 캐시의 크기가 32KB를 초과하게 되면 성능 향상은 거의 없고 면적 차지나 전력 소모, 에너지 소비 비율이 급증하는 것을 한 페이퍼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프린시플에 부합하지 않는 다나와 표준 PC 모델의 경우 인스트럭션 캐시를 64KB로 늘렸다고 해서 그 성능의 향상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공정기술의 발달로 전에 비해 단점들이 좀 완화되었기 때문에 저러한 시도를 해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S21의 경우도 프라이빗한 L2 캐시를 512KB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금 설명드렸던 다나와 표준 PC 모델과 같은 이유로 64KB 에런 캐시에 의한 성능 향상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세 번째 프린시플은 대부분의 인베디드 CPU들이 Non-Embedded CPU보다 큰 에런 캐시를 가지고 있다입니다. 이 프린시플이 맞는 이유를 설명해 보자면 방금 두 번째 프린시플을 살펴볼 때 프라이빗한 L2 캐시가 있다는 전제하에 에런 캐시의 크기가 32KB를 초과해도 성능 향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을 알아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인베디드 CPU들은 프라이빗한 L2 캐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프라이빗한 L2 캐시 없이 최대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인베디드 CPU들은 Non-Embedded CPU보다 큰 에런 캐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표를 살펴보면 인베디드 시스템 중 프라이빗한 L2 캐시를 갖는 갤럭시 S21을 제외하면 인베디드 CPU들이 Non-Embedded CPU보다 같거나 큰 에런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프린시플은 에런 캐시는 세퍼레이트 캐시이고 L2, L3 캐시는 유니파이드 캐시이다입니다. 테이블을 보면 에런 캐시는 모두 인스트럭션 캐시와 데이터 캐시로 분리된 세퍼레이트 캐시임을 볼 수 있고
L2, L3 캐시는 하나로 된 유니파이드 캐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린시플이 맞는 이유는 에런 캐시는 세퍼레이트 캐시일 때의 장점이 유니파이드 캐시일 때의 장점보다 크기 때문이고 L2, L3 캐시의 경우는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세퍼레이트 캐시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 파이프라이닝을 통한 스피드업이 가능하다 라는 장점이 있고 토탈 에어리어나 파워 컨섬션이 크다, 데이터와 인스트럭션 캐시가 딱 나누어져 있어서 전체 미스레이트가 커진다 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에런 캐시의 경우는 사이즈가 작아서 세퍼레이트 캐시를 사용하면 유니파이드 되는 것보다 크기도 커지고 파워도 많이 먹겠지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 단점이 별로 크지 않고 장점이 더 커서 세퍼레이트 캐시를 사용합니다. 유니파이드 캐시의 장단점은 세퍼레이트 캐시의 장단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되는데요. L2, L3는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세퍼레이트 했을 때 드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성능 향상폭이 그리 크지 않아서 유니파이드 캐시를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프린시플은 일부 캐시는 프라이빗 캐시이고 다른 캐시들은 쉐어드 캐시이다입니다. 표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색 부분은 코어들이 각자 자신의 캐시를 가지고 있고 초록색 부분은 여러 코어가 동일한 캐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5번 프린시플이 맞는 이유는요. 일부 캐시들은 프라이빗 캐시일 때의 장점이 쉐어드 캐시일 때의 장점보다 크기 때문이고 다른 캐시들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빗 캐시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면 프라이빗 캐시는 프라이빗으로 쪼개서 가지고 있는 게 이 각각의 메모리의 크리티컬 패스 딜레이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이클 카운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딜레이 사이클로부터 자유로워서 쉐어드 캐시보다 더 빠른 액세스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토탈 에어리어와 파워 컨섬션이 증가한다는 단점과 캐시 코헤어런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하드웨어가 코어마다 붙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쉐어드 캐시의 장단점은 프라이빗 캐시의 장단점을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됩니다. 스텝 4에서는 스텝 1에서 선택한 8가지 프로덕트를 바탕으로 두 번째 테이블을 채웠습니다. 스텝 5에서는 앞서 정한 8가지 프로덕트를 바탕으로 채운 2가지 표를 앞에 보이시는 5가지 기준 그리고 공정기술의 발달을 가지고 CPU들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부터 순서대로 진행해 볼 텐데요. 앞서 보았던 5가지 부분과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부분을 쭉 살펴보고 한 페이지 넘어가서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래쪽 표부터 살펴볼게요.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부분이 14나노미터에서 7나노미터로 줄어든 것을 통해 공정기술의 발전이 있었음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1번 마이크로 아키텍처 부분을 보면 갤럭시 S7에서 갤럭시 S21으로 넘어가면서 넘버 오브 이슈나 파이프라인 뎁스를 통해서 발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표로 올라가서요. 2번부터 순서대로 보면 갤럭시 S7에서 S21으로 넘어가면서 L1 캐시의 데이터 캐시가 64KB로 늘었을 뿐만 아니라 갤럭시 S21의 L2 캐시가 프라이빗 캐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빗 캐시 사이즈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요. 3번 코어 개수는 8개에서 8개로 그대로 변화 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4번 갤럭시 S7의 L2 캐시와 갤럭시 S21의 L3 캐시를 비교해보면 쉐어드 캐시 사이즈가 2MB에서 4MB로 증가했습니다. 5번 클락 프리퀀시도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을 왼쪽 표부터 살펴보면서 쭉 정리를 해보자면요. 패브리케이션 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코어 개수의 변화는 없었고 쉐어드 캐시의 사이즈 크기 증가가 있었고 클락 프리퀀시의 증가가 있어서 3번, 4번, 5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갤럭시 S7에서 갤럭시 S21으로 오면서 퍼포먼스적으로도 파워 컨섬션과 관련해서도 중간 정도의 발전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표를 살펴보면요. 패브리케이션의 테크놀로지 발전이 있었고 마이크로 아키텍처 발전이 있었고 프라이빗 캐시 사이즈의 증가가 있었고 클락 프리퀀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1번, 2번, 5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갤럭시 S7에서 갤럭시 S21으로 오면서 퍼포먼스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발전, 파워 컨섬션과 관련해서는 중간 수준의 발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제품 모두 제가 바로 전에 사용했던 모델, 현재 사용 중인 스마트폰 모델이기 때문에 잘 바꿨다라는 평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스마트 패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표부터 살펴볼게요.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부분이 14에서 10나노미터로 줄어든 것을 통해 공정기술의 발전이 있었음을 볼 수 있고요. 오른쪽 1번 마이크로 아키텍처 부분을 보면 갤럭시 탭 S3의 마이크로 아키텍처 관련 정보를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발전이 있었다 혹은 없었다의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위 표로 올라가서요. 2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에런 캐시 같은 경우에는 인스트럭션 캐시, 데이터 캐시 모두 32KB에서 64KB로 증가가 있었고 3번 코어 개수도 4개에서 8개로 증가가 있었고요. L2 캐시도 마찬가지로 증가가 있었고 클락 프리퀀시도 증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을 왼쪽 표부터 살펴보면서 정리해보자면요. 공정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코어 개수의 증가도 있었고 쉐어드 캐시 사이즈의 증가와 클락 프리퀀시 증가 모두 있었기 때문에 3번, 4번, 5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갤럭시 탭 S3에서 갤럭시 탭 S4로 오면서 퍼포먼스적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의 발전, 파워 컨섬션과 관련해서는 중간 정도의 발전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표를 살펴보면요. 공정기술의 발전이 있었고 마이크로 아키텍처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힘들었고 프라이빗 캐시 사이즈의 증가와 클락 프리퀀시의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그 물음표 칸들이 명확하게 나타났을 때 그 속에서 발전이 있었다면 퍼포먼스적으로는 매우 높은, 파워 컨섬션적으로는 중간 수준의 발전이 있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발전이 없었다면 퍼포먼스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파워 컨섬션적으로는 중간 정도의 발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랩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부터 살펴볼게요.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부분이 14나노미터에서 14나노미터로 그 발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오른쪽 1번 마이크로 아키텍처 부분에서 나머지 칸들은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고 넘버 오브 엑세큐션 파츠는 둘 다 물음표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발전이 있었다 혹은 없었다의 판단을 내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 숫자의 변동이 있었다면 HP 프로북에서 HP 지북으로 넘어오면서 숫자의 증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 표로 넘어가서요. 2번부터 순서대로 보면 L1 캐시, L2 캐시에 나타난 프라이빗 캐시 사이즈의 증가는 없어 보이고요. 3번 코어 개수에서 4개에서 8개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 L3 캐시에 나타난 쉐어드 캐시 사이즈에서 증가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5번 클락 프리퀀시에서의 증가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것을 왼쪽 표부터 살펴보면서 정리해보자면요. 패브리케이션의 발전은 없었고 코어 개수의 증가 있었고 쉐어드 캐시 사이즈의 증가는 없었고 클락 프리퀀시의 증가는 있었기 때문에 3번, 4번, 5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HP 프로북 모델에서 HP 지북 모델로 넘어오면서 퍼포먼스적으로는 중간 수준의 발전, 파워 컨섬션 관련해서는 높은 수준의 발전이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를 살펴보면요. 패브리케이션의 발전 없었고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발전은 제가 찾지 못했던 넘버 오브 엑세큐션 포츠의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프라이빗 캐시 사이즈의 증가는 없었고 클락 프리퀀시의 증가는 있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찾지 못했던 넘버 오브 엑세큐션 포츠에서 약간의 증가하는 흐름이 있었다면 퍼포먼스적으로는 중간 수준의, 파워 컨섬션적으로는 높은 수준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넘버 오브 엑세큐션 포츠가 증가하는 경향이 없다면 퍼포먼스적으로는 적은 수준의, 파워 컨섬션적으로는 중간 수준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스크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표부터 살펴볼게요. 패브리케이션 테크놀로지 부분이 12나노미터에서 7나노미터로 줄어든 것을 통해 공정기술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른쪽 1번 마이크로 아키텍처 부분을 보면 넘버 오브 엑세큐션 포츠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값들이 다 동일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살펴봤던 이 비슷한 시점에 출시된 다른 데스크탑 모델을 비교하면서 교수님께서 데스크탑은 사실 이렇게 좀 큰 변화가 있진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만약 그와 비슷하다면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발전이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발전과 관련한 대답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 표로 올라가서요. 2번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 L1 캐시, L2 캐시, 이 프라이빗 캐시 모두 동일한 값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오히려 줄어든 것을 인스트럭션 캐시 같은 경우는 값이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3번 넘버 오브 코어 같은 경우는 값이 동일하게 증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4번 L3 캐시의 쉐어드 캐시 사이즈는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 클락 프리퀀시도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L1 캐시, L2 캐시, L3 캐시를 보면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2번 프린시플을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까 2번 프린시플을 다룰 때 프라이빗한 L2 캐시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L1 캐시의 사이즈가 32KB를 초과하면 실질적인 성능 향상은 거의 없다라는 말을 다뤘었는데 혹시 여기에서 이제 다나와 표준 PC에서 TFG 모델로 넘어가면서 L1 캐시의 인스트럭션 캐시 사이즈는 64KB에서 32KB로 줄어들고 L3 캐시에서 쉐어하고 있는 캐시는 12MB에서 20MB로 늘어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 봤던 것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을 정리해보자면요. 코어의 개수는 변화가 없었고 쉐어드 캐시 사이즈의 증가 있었고 클락 프리퀀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3번, 4번, 5번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나와 표준 PC 모델에서 TFG 모델로 오면서 퍼포먼스적으로 중간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표로 넘어와서요. 마이크로 아키텍처와 관련한 부분은 제가 넘버 오브 엑세큐션 포츠 부분을 정확한 숫자 값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프라이빗 캐시 사이즈의 증가 없었고 클락 프리퀀시의 증가는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넘버 오브 엑세큐션 포츠에 숫자 변화가 있었다면 숫자의 증가하는 흐름이 있었다면 퍼포먼스 임프루먼트는 중간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러한 흐름이 보이지 않아서 마이크로 아키텍처의 발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면 퍼포먼스적으로 낮은 수준의 증가가 있었다, 낮은 수준의 발전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